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1월 효과를 기대했지만 연초부터 우리 증시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이틀 하락했던 우리 증시 그래도 오늘은 반등을 조금씩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대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 힘을 많이 내지는 못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수급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이 계속해서 어떻게 달라질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동맹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와의 협력에 나서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기술을 부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협업에 나섭니다. 삼성 스마트싱스 기술을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과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월, 그리고 전기차 등과 연결해 앱에서 전력량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CES 2024에서 스마트싱스 에너지와 테슬라 파워월 연동 신현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는 올해 2분기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앱에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편리해지는 건가요? 네,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잔여 전력량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 편리하게 모바일 등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잔여 에너지를 눈으로 확인하며 사용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분위기 속에서 태양광과 ESS, 전기차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절약이 중요해진 만큼 신기술을 통해서 개인도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개인도 이렇게 에너지를 관리하게 된다면 탄소 감축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의 저가형 쇼핑몰들과 본격적으로 국내 진출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 택배 회사에 어떤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나요? 네, 택배 업체인 CJ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활약에 웃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 택배 물량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CJ 대한통운의 물동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배송 물량을 1분기 346만 박스에서 4분기 1,200만 박스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물류센터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배송 기간을 1일 배송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물류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소형 화물의 비중이 늘어나는데요. 이 소형 화물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에는 더욱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기업들이 속속들이 올해 목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 경영진은 올해 영업이익률 제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CJ 대한통운의 영업이익률은 2에서 3% 초반대였는데요. 이 4%까지 영업이익률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강신호 CJ 대한통운 대표도 내부적으로 이런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물류사인 DHL과 페덱스의 영업이익률이 5% 정도인데 올해 알리익스프레스의 호재로 인해서 CJ 대한통운의 영업이익률이 이에 맞먹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들도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무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재무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국내 정유사들과 석유화학사들이 재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사들과 석유화학사들의 순차입금이 1년 새 10조 원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차입금은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 총액에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나 예금을 뺀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갚아야 하는 부채가 10조 원이 넘는 것입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인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6개 석유화학 기업은 순차입금이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5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말보다 24.5%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순차입금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유가 상승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비싼 값에 원유를 사오다 보니 운전 자금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 자금은 기업 내에 묶여 있는 자금으로 이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묶인 돈이 많아지면 재무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정유사사의 운전자금은 2020년 9조 4천억 원에서 작년 3분기 25조 3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가 강세로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도 낮아졌는데요. 우선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통상 손익분기점이 300달러인데 지난해 톤당 20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경쟁 관계인 중국 기업들도 계속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의 전 세계 증설 규모는 960만 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묘수가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네, 주로 효율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 CEO들은 올해 경영 화두로 효율화를 꼽았는데요.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는 신년사에서 비용과 생산성 혁신, 그리고 운전자본 및 투자비 효율화를 언급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비상경영 체제 확대를 추진한다며 운전자본 효율 증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는 효율성 관점에서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재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 소식부터 정유사 석유화학사의 재무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민간 고용 호조 소식 속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연이틀 하락세 보이다 코스닥은 드디어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878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현재는 파란불 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요, 2차 전지 관련주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을 필두로 철강 업종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내림세 보이면서 2,57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1,700계약 넘게 물량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22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현재 5,3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 12월 상승장에서 소외받았던 2차 전지, 엔터, 게임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 흐름 굉장히 견조합니다. 현재 1.4% 넘게 오르면서 878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입니다. 제조업,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세 보이면서 현재 1,199억 원, 1,089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픈 AI가 다음 주 챗봇을 사고 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와 관련된 종목들 인공지능 쪽에서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현재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5,4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이스소프트도 강합니다. 현재 28% 가까이 강세 보이는 가운데 19,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AI 챗봇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의 두 연구소에서는 상온의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은 파란불 짙게 켜내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5% 넘게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CCS와 서남은 각각 6%, 7%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픈 AI가 맞춤형 챗 GPT를 거래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합니다. GPT 스토어는 지난해 11월 공개됐지만 샘 올트먼 CEO를 둘러싼 일련의 축출 사태로 출시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GPT 스토어 출시로 오픈 AI가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AI 챗봇 섹터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맞춤형 GPT 온라인 플랫폼 사업 전략을 밝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챗봇 관련주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사실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기억에 나시겠지만 요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딱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확 쏠리기 때문에 좀 한동안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특히나 이제 HBM 쪽이 쉬게 되면서 사실 AI 소프트웨어와 챗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좀 쉬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게 또 CES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오픈 AI의 이런 챗 GTP를 사고 파는 이 쇼핑몰이 열리는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코딩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이
어떤 거를 위해서 하느냐 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만 코드가 이렇게 와서 오더라고요. 그냥 맡기면 편하다 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 이 쇼핑몰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코딩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삼성과의 뭐 이런 또 기타 회사들의 AI 칩 관련된 좀 공개하는 소식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뭐 HBM이나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A라든지 뭐 칩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AI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반도체의 묵직한 수요의 확대들 그리고 업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도 사실 AI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다지 관심을 받지를 못했지만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 스토어는 인공지능판 앱스토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 수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혜라고 한다면 오늘 사실 대부분의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뭐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오픈되는 개화 시장이 아니라 만약에 성숙시기면 아마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에 영향이 되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피어 그룹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I 쪽에서 어떻게든 뭔가 연결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좀 영향력 있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강하겠죠.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 또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일단 예시로 나왔던 거는 칵테일을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수학을 가르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딩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 뭐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좀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딩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그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최근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고 네이버와의 협업도 부각이 되고요. 3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뭐 지금 오늘 일단은 시장에서 상승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쉬다가 오늘 거래량 동반한 첫 상승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고점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전거래만 하더라도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죠. 네. 대부분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 재고가 늘어나겠지만 사실 국제유가는 0.7%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어땠죠? 굉장히 갭 차이가 나면서 또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최근 시장 자체가 새로운 이슈 그리고 수급이 워낙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끝나지 않았고 이게 연이어 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차익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물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그걸 쫓는 프로그래밍에 이제 해당하는 기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의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이슈는 한동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좀 전고점까지는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핵심은 상 잔량 자체가 사실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감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의 쉬어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고점까지도 돌파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 연구에 참여한 이력이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는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후의 주가 진단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상승할 여력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AI가 처음에 핫할 때 그때 이제 뭐 거의 10배거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상 증자 이슈가 11월 달에 있었고요. 10월 달에 이제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권리락들이라든지
주가라든지 관련된 움직임으로 주가가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소록수라는 종목이 물론 분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워낙 크니까 뭐 유견 사항이 연달아 가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으면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이게 네. 착시 효과 때문에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상한가가 연달아 좀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뭐 마음 AI나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전부터 굉장히 사업력 자체가 길게 끌어오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본다면 앞으로의 실적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하게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업력이 높거나 이게 신시장으로 처음 열릴 때 이전에 뭐 12월 말이나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하반기로 넘어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업들이 올라가나요? 직접적으로 칩을 제공하는 이런 뭐 HBM 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캐파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연관성이 생길 수 있는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상승폭이 일부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42,000원 정도가 이전에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좀 잘 뚫지 못하는 연속성 있게 뚫지 못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는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뚫어주려고 한다면 정말 기업적으로 뭔가 챗GPT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플랫폼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AI 쪽에 대한 이런 뭐 생성형 AI를 좀 개발하는 쪽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좀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AI 쪽 뭐 특히나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 잘 못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이전 고점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부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격 라인에서의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수준으로만 좀 접근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훈 고점보다는 본부장께서 제시한 가격 라인을 한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오픈 AI 몸값은 약 130조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업을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픈 AI, 생성형 AI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주가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전제가 걸렸죠. if 의문이 네.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당연히 엄청나게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전에도 이제 LMM 관련된 이슈가 네이버에 있을 때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때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LMM에 대한 그런 오픈 이슈가 있어서 사실 간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실적 영향으로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성형 AI 쪽, 특히나 LMM 쪽으로 했을 때 네이버의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비율과 챗 GPT를 이제 다이렉트로 사용하시는 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단연 챗 GPT 쪽이 우월하게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런 모델이고 뭐 사실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에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사실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만 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실적까지 좀 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전에 플랫폼 업체들이 카카오와 더불어서 좀 신뢰도를 많이 잃은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나 또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이 또 언급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뭐 엄청나게 상방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챗 GTP 쪽을 좀 대체할 만한 결국엔 이 시장에서는 어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거고 독주 체제로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야후도 잘 돼 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이트라든지 라이코스 이런 것들도 사실 똑같이 검색도 네. 하고 뭐 UI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쪽으로는 네이버가 독점을 해버렸고요. 뭐 버디버디부터 시작해서 뭐 네이트온 굉장히 많은 그런 SNS 플랫폼이 있지만 결국에는 카카오톡이 또 대장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챗GPT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그렇게 좀 좋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아무래도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분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하반기까지 열어놓으시고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규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 좀 정말 굵직한 플랫폼 업체들이 뭐 독점 규제로 해서 계속 소송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커지면 아무래도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권들에서 좀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영향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너무 장기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인하 시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AI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만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좀 충족이 된다면 급등세를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는 만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도 이번에 새로운 스마트폰에는 AI를 탑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뭐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하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사실은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10월 달이었나요?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뭐 삼성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뭐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이전에 올랐었던 종목군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특징주 뉴스가 나오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 보시더라도 HBM만 계속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CXL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칩넷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갑자기 테마주가 생기면서 막 대장주 생기고 했잖아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오픈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만큼의 기업의 이런 펀더멘털에 반영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너무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이슈가 되는 쪽으로 수급 쏠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시화 됐을 때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AI와 관련된 쪽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탑픽 종목 들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음 AI를 좀 골라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 마음을 끈 게 이제 클라우드형 납품 RAG라고 해서 이제 검색 연계형 관련된 플랫폼을 좀 납품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좀 출시를 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좀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타 이런 AI를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상당히 좀 핫해질 수 있는데 이 회사 자체도 이제 마음 관련된 GPT도 되지만 챗GPT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사가 지금 700개가 넘어가고 있고 올해 말까지 노려보고 있는 그 숫자가 3,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구독형으로 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코인 쪽이 떴을 때 이런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뜬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AI를 독보적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기업들이 단연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작년부터 초거대 AI 활용 사업에 대한 이런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들어간 게 네이버도 들어가요. 네이버, KT, AI, 아이브 이렇게 4가지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뭐 네이버는 앞서서 소개를 드렸고 뭐 통신업체는 저는 좀 제일 후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제일 후발로 보셔도 좀 늦지 않은 상황이고 B2B적인 사업 염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 상당히 많은 납품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이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좀 오래된 AI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박스권을 오래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한 작년 9월 달에 한번 이 부분을 좀 뚫어내긴 했지만
그 2023년 1월 때가 이제 이런 AI 쪽이 굉장히 핫할 때 그 상단 라인부터 하단 라인까지 거의 1년이 넘게끔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하단 라인에서 오늘 첫 거래량 동반에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상방은 지금보다 한 15%는 남아 있고요. 요거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고가 랠리도 누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갈까요? 사실 뭐 시초가로 바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7,500원부터 28,5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날은 시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9월에 그 특수 효과가 있었을 제외한 단기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최근 시장 자체가 한번 외면당하기 시작을 하면 또 빠르게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유의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핫픽 종목으로는 마음 AI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가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K방산은 폴란드 리스크를 해소했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024년 올해 방산주의 수익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굵직한 수주 이슈가 전해졌던 방산주들입니다. 특히나 폴란드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 가운데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있으면서 약간의 혼란기를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실이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죠. 네, 우리가 이제 현재 폴란드 대통령실이 우리나라 특정 언론하고 이제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 2차 계약을 완결할 예정이고 우리나라에서 금융 지원을 좀 해줄 거라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요.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에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폴란드는 약간 이원 집정제로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총리가 같이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난 2023년 10월에 야당 연합이 지금 대통령이 있는 그 당을 이겼어요. 그래서 총선에 승리를 하면서 야당 연합의 총리가, 그러니까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만 대부분의 강요는 폴란드 그 정치 그 구조상 그 총리가 지명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혼란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전 대통령이 현재 계약한 것 중에 좀 부당한 게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그 방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폴란드하고 맺은 계약 전체를 보면요. K2 전체가 1,000대. 네. 말이 1,000대죠. 엄청 어마무시한 이 양이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가 672문. 전 세계가 많이 좋아하는 K9 자주포가 무려 672문, 천무 288문이에요. 네. 천무는 뭐냐면 다연장 로켓이라고 해갖고 이 20발씩 한꺼번에 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영화에 보면 이제 많이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계약을 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점이 뭐냐면 과거 폴란드가 2016년에
프랑스하고 헬기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도 우리가 폴란드하고는 계약이 새로운 총리 야당 연합의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취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신임 또 총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오해는 있으나 네. 계약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실이 그 계약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건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폴란드가 예를 들어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면 우리가 차관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금융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요. 폴란드가 FA 경공격기를 우리나라하고 36대를 계약을 했는데 1년 2개월 만에 12대를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만에 12대 경공격기를 우리나라 납품을 하는 거니까 폴란드로서도 이렇게 빨리 납품을 해주는 나라는 없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계약을 하고도 최소 3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약하고 바로 1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씩 이렇게 셈이 되는데 경공격기 12대를 납품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빨리 좋은 제품의 무기를 공급해주는 나라는 없다. 이게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쓰이는 산업재라든가 소비재라도 좋은 가격에 빨리 납품해주면 얼마나 그래도 품질 좋고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선호하게 되니까 이제 방산을 보는 시각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을 보는 시각도 바꿔야겠고 그래도 폴란드에서는 일단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우파적인 정권에서 중도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가 된 만큼 이때까지의 계약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지만 추가적인 계약은 또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이제 전체 물량을 계약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무기라는 게 참 여러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좀 보면 폴란드 첫 번째로 무기에 있어서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됐죠. 네. 그러면서 또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폴란드를 두 개로 나눠서 독일하고 소련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그 점령지를 자국으로 다 편입시켜버리고 독일은 망했으니까 철수를 해버려서 폴란드가 훨씬 더 그 영토가 줄어들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됐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영토들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무기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왜 폴란드가 도와줘? 왜 F-16을 도와주는 거야? 무기를 주는 거야? 다들 의아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폴란드는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친한 나라입니다. 과거 대우그룹 시절에 대우그룹이 거의 대우자동차 공장을 짓기도 해요. 동구권 진출에 공장을 지으면서 아주 선두적인 교두보 역할을 했던 나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도 폴란드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한 3년 근무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폴란드의 여성들이 대우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쳤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 갖고 있고 아시다시피 문화적으로도 쇼팽이 폴란드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된 나라인데 아시다시피 바이엔사 대통령이 노동자 출신으로 이제 민주화를 이룬 그런 아주 역사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저항이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면적이 한 1.4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3,800만 정도. 우리나라하고 교육은 한 90억 불. 우리나라가 또 투자한 건 한 61억 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교육 수출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한 70억 불 가량 되기 때문에 폴란드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폴란드가 이제 무기를 우리나라산을 도입했잖아요. 이거 한번 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제가 이따 보여드릴 자료도 보시면 2020년에 산업연구원에서 폴란드, 그러니까 전 세계 무기 그 수입 국가를 분석했던 내용인데 2020년 자료인데도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를 도입하려면 무기의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 그러니까 기능,
이나 여러 가지 설계면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유지하는 것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한번 결정해서 도입을 시작하고 나면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수출의 비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폴란드 향의 수출이 3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한 72%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방산이 수출 다변화 전략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폴란드에 대한 영향력이 저희가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써보니까 제품도 좋고 네. 품질도 그게 쉽게 말해서 품질도 좋고 기능도 좋고 그다음에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고 쉽게 말해서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성비 최고의 무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를 129대 3조 1,700억을 수출을 계약을 했어요. 이 레드백 장갑차는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경쟁이 붙어서 치열하게 싸웠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결국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나 특히 아랍 국가들은 우리나라 대공 무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켓이 막 날아다니고 무인기가 오고 하니까 아랍 국가들은 대공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핀에서는 초계함이나 호위함을 우리나라에다가 현재 발주를 해서 생산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잠수함을 또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FA-50, 이라크는 T-50, T-50은 훈련기입니다. 네. 훈련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도 K9 자주포를 다 수입하고 있어요. K9 자주포는 인도는 지금 중국하고 또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히말라야 쪽에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K9 자주포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쓰고 있고 뭐 태국이나 사우디, UAE 뭐 이런 미국 같은 나라들도 탄약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무기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그 상당히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이 2020년에 방산 수출 유망 국가로 10개 국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호주, 네. 폴란드, 미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UAE, 그다음에 필리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폴란드 나라에만 이제 주축된 게 아니라 폴란드는 지금 당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으니까 무기가 급해서 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장기적으로 무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히 무기가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다라고 해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영국이나 뭐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즈벡 뭐 태국 이런 나라들도 네.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었고 검토하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무기라는 것은 그 무기 소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형, 기후, 그다음에 상대방 국가의 무기, 우리나라 적대적인 나라의 무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 그다음에 수리, 유지보수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가지고 무기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대량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무기를 또 한 3, 40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방산 수출이 오늘도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방송들이나 뉴스들을 접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방산을 그냥 한 6개월 반짝하는 그 정도의 그런 그 주식으로 방산주들을 봤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방산주들이 점점 유해질 것이고 왜 우리나라 무기가 좋고 성능이 좋고 가격이 좋고 잘 빨리 생산해 준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좋은 제품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 방산이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고 방산주가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방산이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방산주를 바라보실 때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원 이상을 부담을 해서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탄생이 기대가 됐지만 처음 생산하는 물량이 계획했던 것의 절반이 한 20대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일단 KF-21을 우리나라에 생산한다는 것은요. 스텔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나라 생산했다. 우리나라 세계 강대국에 들어가는지 바로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40대에서 20대로 축소된 걸 보면 당초에는 40대를 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더 생산해서 총 120대를 우리나라 군에 납품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국방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잠정 결론 내린 게 한 초도 물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도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지만 연구원에 이런 단장하시던 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초도 물량을 120대에서 80대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88억에서 한 대당 생산 가격이 1,000억 이상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걱정되는 게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F-35죠.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 95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F-35가 우리의 경쟁 상대인데 가격이 비슷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되는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약간의 그 성능이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20대를 다 받지 말고 40대 중에서 20대만 먼저 받고 20대는 좀 더 성능을 좀 더 개량해서 받자. 이런 차원이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늦춰지고 그다음에 성능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이거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20%를 분담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분담을 안 하고 있어요. 다. 안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프랑스 라파라고 작년에 20대인가를 도입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이 롯데호텔에 들어서 거기 그 대통령 보좌진들 숙소에서 노트북 이렇게 뭐 하다가 걸려서 이제 문제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런 무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무기 수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리나라의 이 KF-21에 관심이 있다.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KF-21의 마지막 시기는요. 그 자세히 보시면 인도네시아 국기를 같이 이렇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생산한다는 거고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제가 알기로 4분인가 와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걸 훈련하려고. 그렇다 보면 인도네시아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이것도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제입니다. KF-21 40대 납품 받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더 경쟁력 생긴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봐라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게 국가 최고 중대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로 바라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9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년 내는 방산 5대 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도할 유력한 기업은 어딜까요? 자, 이제 방산이 아까 반짝 이슈에서 이제 중장기 전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방산을 일으킬 때는 어떤 방법을 일으키냐면요. 그 방산뿐만 아니라 대규모 SOC 사업을 상대 국가에 해줄 때는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 대규모 SOC나 방산이 가는 국가들은 재정이 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국의 필요성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지원 금융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금융이나 차관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방산주를 바라보실 때는 52주 주가를 좀 바탕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업이 어떤 것을 하느냐를 좀 잘 살펴보시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기본 무기냐?
예를 들어서 무슨 전차냐, 아니면 아까처럼 자주포냐, 뭐 이런 기본 무기냐라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수리온 헬기도 좀 수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 사업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자동차도 시스템이잖아요. 네. 저 무기도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사업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잘 아시는 5대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5대 방산 기업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오션, 카이, LIG 넥스원, 현대 롯데물 방산 5대 기업을 하는데 네. 이 5대 기업들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디냐, 또 소모품이나들을 어디가 생산하느냐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각 어떤 기업 봐야 할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AI 챗봇과 관련된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등 전통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예의주시해 보자라고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탑픽 종목으로는 마음 AI를 짚어주셨습니다. 주력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요. 사업이 확대될 기대감이 지속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는 방산주를 바라볼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장기 전략주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5대 기업을 주목해볼 필요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